I'll be back. 영화 터미네이터 2는요. 핵전쟁 이후 생존을 위해 기계와 싸우는 인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어떤 파괴력은 상상을 불허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핵전쟁이 무서운 건 당장 내일이라도 누군가 마음을 잘못 먹는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공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19년 2월에 분쟁 지역 카슈미르를 두고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공습을 또 주고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때 전 세계가 벌벌 떨었잖아요. 현재 핵 보유 선언국은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8개국입니다. 보유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역시 사실상 핵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기준 전 세계가 보유한 핵무기는 무려 13,865개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네. 하나만 있어도 무시무시한데요. 실제로 북핵 위기를 수차례 겪어온 우리나라 역시 핵전쟁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 말이죠. 핵전쟁 발발 시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2004년 미국의 한 국제환경보호 시민단체의 분석에 따르면요.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핵폭탄을 서울의 중심부인 용산에 투하한다면 말이죠. 폭발과 동시에 반경 1.8km 내에 건물뿐 아니라 약 30만 명의 시민들까지 모든 물질이 순식간에 녹아 증발해버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명 죽음의 죄로 불리는 방사능 낙진으로 인해 2주에서 6주 내 사망자는 90만 명에 이르고요. 극소량의 방사능에 노출되더라도 평생 방사능 후유증으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게 1945년이잖아요. 이제 막 핵폭탄이 개발됐을 때의 위력이 저 정도였는데 지금은 요새 거는 훨씬 더 파괴력이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네요. 자, 그 피해를 가늠해본 논문이 있는데요. 그래요? 2019년 10월 미국의 두 대학교의 공동연구팀이 한 과학저널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요. 2025년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전면적인 핵전쟁 발발 시 최대 1억 2,50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합니다. 진짜 엄청나네요. 이건 뭐 재앙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망자 수네요. 그렇습니다.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해안에서 규모 9.1의 지진이 발생해 2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0년 칠레에서는 규모 8.8의 지진으로 5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2만여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동일본 대지진까지 끔찍한 비극이 이어져 왔는데요. 아, 정말 비극이었죠. 네. 우리는 땅에 붙어 사는 사람들인데 이 땅이 흔들린다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공포인 거죠. 자, 그런데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 나라들의 공통점, 바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태평양을 둘러싼 약 4만 킬로미터의 지역이 환태평양 조산대인데요. 자, 이 지역을 이으면 고리 모양이어서 일명 불의 고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판 구조론에 따르면요. 지구를 이루는 10여 개의 판들의 경계 부분에서 지각 변동이 활발한데 특히 환태평양 조산대가 판의 경계에 모여 있어서 전 세계 지진의 무려 90% 이상이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해 있어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진 않습니다만 절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2016년 9월 12일 대한민국을 대혼돈에 빠뜨린 사건. 바로 경상북도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이것도 끔찍했죠.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 경주 지진은 1978년 기상청에서 계기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한반도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017년 11월 포항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에 무려 2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956채가 파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죠. 자,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건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한반도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국내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고요. 이 충격에 단층이 헐거워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상청의 한 지진 전문 분석관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의 지진 빈도가 늘어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에 대비해서 건물도 뭐 그런 설계를 많이 하잖아요. 내진 설계. 우리는 잘 안 하고 있지 않나요? 문제점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1988년이 돼서야 6층 이상 또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지진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진 때마다 나오는 이름이 있죠. 필로티 구조. 이 벽면이 없이 하중을 견디는 기둥으로만 설치된 개방형 구조를 말하는데요. 웬만한 빌라는 다 지금 네. 저런 구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필로피 구조에 내진 설계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다고 하는군요. 때문에 지진에 취약해 연쇄 붕괴 위험이 높은 것이죠. 아, 저렇게 되는 거예요? 기둥이 부서지면서? 근데 이게 한반도 어느 곳에 일어나도 저런 건물 많기 때문에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런 붕괴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니네, 이거는. 끔찍한 재앙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안전 대비만이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특종입니다. 자, 불의 고리의 공포, 지진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난 12월 9일 뉴질랜드를 공포에 몰아넣은 소식. 뉴질랜드 화이트 아일랜드 화산 폭발.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뉴질랜드의 화이트 아일랜드에서 예고도 없이 화산이 폭발해서 2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늘을 거의 뒤덮었네요. 아, 저거 너무 무섭다. 그런데 더 심각히 우려가 되는 건요. 뉴질랜드 화이트 아일랜드 화산 폭발 이후 환태평양 조산대 이 불의 고리의 활동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쏟아진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이어서 1월 9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인근의 포포카테페틀 화산이 폭발, 이어서 1월 12일에는 필리핀의 탈 화산에서 무려 15km 높이의 화산재 기둥이 치솟으며 분화해서 수천 명이 대피하고 수도권 일대가 마비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큰 화산이 폭발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 지구상에 있는 활화산은 약 850여 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무려 약 75%가 환태평양 조산대에 밀집해 있어서 이 공포감은 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뭐 다 우리나라 근처에 있네요. 네. 아니, 최근에 그래서 그 영화도 히트했잖아요. 그 백두산 폭발을 주제로 했던 영화 백두산. 이거를 보면은 아, 정말 만약에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화산 폭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반도는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로부터 비켜나 있긴 하지만요. 결코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실제로 946년 발생한 백두산 폭발은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로 꼽히는데요. 당시 방출된 화산 에너지는요. 히로시마 원자폭탄 에너지의 무려 16배, 동일본 대지진의 무려 4배에 해당될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아, 진짜 그럼 정말 사상 최악의 화산 폭발이었네. 그죠. 실제로 여러 전문가들은요. 백두산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백두산에서 균열과 산사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2004년 백두산의 한 계곡 인근에서 말라 죽은 나무들이 관찰됐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지하에서 표출된 유독가스를 주된 요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무섭다. 근데 백두산 화산 전조 현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야, 이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만약에 정말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내 한 전문가는요. 만약에 946년에 일어난 백두산 분화의 단 1% 수준의 분화만 일어나도 북한의 함경도와 양강도 지역의 300만여 명의 주민이 재해 영역에 포함이 되고 천지 아래 이산화탄소가 분출되면 반경 50km 내에 있는 사람과 동물들이 무방비로 질식사할 수 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와, 진짜 무섭다. 지하 깊은 곳에서 여전히 들끓고 있는 마그마. 재앙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재해 대응에 대한 매뉴얼 반드시 꼭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2019년 10월 중국 모 병원에 심한 폐렴 증세가 보이는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아내가 남편을 간병했는데요. 그런데 그 아내까지도 곧 발열의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면 부인도 감염되신 건가요? 그렇죠. 자, 검사 결과 이 부부가 걸린 병은 바로 흑사병. 흑사병이 요즘에 있대요. 다시 생겼다고? 검은 죽음을 몰고 오는 병, 흑사병.
감염이 되면 피부가 괴사하면서 까맣게 변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인데요. 자,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인 흑사병은요. 당시 유럽에서만 수천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당시에는 흑사병의 발병 원인과 치료법을 알지 못했던 터라 치사율이 무려 100%였는데요. 자, 그런데 그 악몽이 스멀스멀 되살아나 중국뿐 아니라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200여 명의 흑사병 감염자가 발생, 그중 무려 58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흑사병이 웬 말입니까?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지금도 있다니. 잘 아시다시피 이 흑사병은요. 주로 패스트균에 감염된 쥐나 야생동물에 기생하는 벼룩이 사람을 물어 전염되고요. 감염된 동물의 체액 및 혈액 접촉 또는 섭취를 한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흑사병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흑사병 확진을 받은 부부는 특히나 폐렴형 흑사병으로 치사율도 제일 높을 뿐만 아니라 감염제의 재채기나 기침 등을 통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파가 가능해 삽시간에 전염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요. 현재까지 흑사병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 효과가 입증된 항생제가 개발돼서요. 다행이네. 흑사병 감염 이틀 내에 최대한 빨리 이 항생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이거는 잘 됐네. 그러니까 의심이 될 때 빨리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자, 역사 속에만 있던 공포의 재앙. 하지만 그 재앙은 지금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가 더 많이 보급되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19년 1월 15일 미 유명 시사일간지의 보도. 핵보다 치명적인 이것. 지구상에서 인류의 삶을 끝낼 수 있다.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한 이유는요. 탄저균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지금도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나고 최근에 뭐 시사 뉴스로도 많이 등장했었잖아요. 공포스러운 이름입니다. 이 탄저균은 소량이라도 공기 중에 노출되면 흡입한 사람의 혈액 내 면역세포를 손상시켜서요. 고열과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심각한 호흡곤란과 쇼크를 유발, 심하면 사망까지 치사율이 무려 80%에 달하는 아주 강력하고 치명적인 균입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시작으로 일본,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아주 경쟁적으로 탄저균을 생화학 무기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무기화된 탄저균은 하얀 분말 형태로 만들어져서요. 일명 공포의 백색 가루로 불리게 된 거죠. 아니, 뭐 전쟁에 이기려고 이렇게 인간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은 정말 악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악마죠, 악마. 네.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그러게요. 이 탄저균의 무시무시한 살상력. 만약 미국 워싱턴 상공에 탄저균 100kg이 살포되면 무려 3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1945년에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무려 약 50배 이상의 파괴력을 지닌 거라고 합니다. 생화 무기는 진짜 사람만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고통스럽게. 네, 너무 고통스럽게. 더 끔찍해요, 저는 이게 더. 근데 이게 실제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1979년 러시아의 생물 무기 생산 공장에 사고가 나면서 소량의 탄저균이 노출됐는데 이때 감염된 사람 79명 중에 무려 6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소량인데. 네, 정말 소량인데. 그러니까 정말 끔찍해요. 더 큰 사고로 번졌다면은 상상도 하기 힘든 소량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반인륜적인 생물학 무기 전쟁은 정말 이거는 뭐 전쟁 자체가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건 진짜 반인륜적인 거예요. 지킬 건 지켜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습니다. 자국의 이득을 위해 혹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악용되는 탄저균. 결국은 이 탄저균이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빙하까지 덮친 지구온난화. 만년설 대신 초목 급증하는 히말라야. 그런데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빙하 속에 열려선 안 될 판도라의 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여름 북부 시베리아 일대에 위치한 러시아 야말로 네네츠 지역에서
알 수 없는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무려 72명의 유목민이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 기침, 발열, 복통에 시달렸고요. 심지어 12살 어린 소년은 사망하기까지. 왜? 유목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원인은 치사율이 최대 80%에 이르는 탄저병 때문이었습니다. 이 탄저병의 발병 원인을 조사하던 중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당시 야말 지역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례적으로 섭씨 35도까지 오르는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온도 상승으로 오랜 시간 얼어있던 토양층,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한 동물의 사체가 드러나는데요. 조사 결과 75년 전인 1941년경에 탄저균에 감염돼 폐사된 동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토양에 얼어붙은 채 갇혀있던 동물 사체 속의 탄저균이 지구온난화로 표층이 드러나면서 사람에게 다시 전파가 된 겁니다. 균의 생명력은 엄청나구나. 그냥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러스 연구자들은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얼어있던 병원체들이 되살아나면서 인류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했는데 앞으로 계속 빙하가 녹게 된다면 그야말로 빙하 속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죠. 야, 그 안에 어떤 균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니까. 모르죠. 너무 무섭네. 실제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4종류의 고대 바이러스가 발견됐고요. 그리고 올해 1월 중국 티베트에서 15,000년 전 만년설 속에 잠들었던 고대 바이러스 33개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28개는 기존에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바이러스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새로운 건. 그렇죠. 진짜네. 네. 전문가들은 만약 고대 바이러스들이 활성화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어떤 탄저, 제2, 제3의 탄저병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네요. 언제 어느 때 빙하 속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우리에게 끔찍한 재앙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힌두교, 불교 색채의 고색 창연한 유적들로 신들의 땅이라 불리는 네팔. 그런데 2015년 4월 25일 네팔 전역을 규모 7.8의 강진이 강타하고 맙니다. 이 지진은 세계문화유산인 바라하라탑, 보드나트 불탑 등을 파괴시켰고요. 무려 8,000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절망이 땅이 된 끔찍한 재난. 그런데 그중에서도 정말 애타게 누구보다 간절히 구조의 손길을 요청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만삭의 임신부 돌마 탐왕이었습니다. 건물 잔해에 깔려 꼼짝달싹할 수도 없이 갇혀버린 돌마 탐왕. 날카로운 파편에 찔려 온몸은 피투성이가 됐고요. 무거운 콘크리트 더미들은 돌마 탐왕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를 구해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잠시 후 돌마 탐왕은 극적으로 구출됩니다. 어떻게? 구조대가 왔나요? 오직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해낸 일이었습니다. 혼자? 건물 잔해에 눌려 의식을 잃어가던 그때 돌마 탐왕은 뱃속에서 꾸물꾸물 아기의 태동을 느낀 겁니다. 오로지 아이를 구해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를 악물고 자신을 덮친 잔해 더미를 정말 안간힘을 다해 걷어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결국 무너진 건물에서 겨우겨우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자, 이게 바로 모성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깔린 네. 사람이 그걸 헤쳐나와요? 자, 결국 임시대피소에서 하루 이틀 식수도 식량도 부족한 그곳에서 무려 2주를 버텨낸 그녀. 때마침 보건소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신도 팔척 지역을 돌던 일본 이동진료팀을 만난 돌마 탐왕. 다행이다. 결국 잔해더미에서 나와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고요. 다음 날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보냅시다. 예, 다행입니다. 2008년 5월 중국을 강타한 스촨성 대지진. 이 지진은 규모 8.0의 초거대 지진이었죠. 1,500억 위안, 한화로 약 25조 3천억 원의 재산 피해와 그리고 사상자 44만 명, 사상 초유의 대지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보도로 접했지만 잊을 수 없는 또 재난 중에 하나죠. 엄청 무서웠죠. 순식간에 참혹한 모습으로 변한 스촨성.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열띤 구조 작업은 한 달여가 지난 6월경에도 계속이 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건물 잔해더미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돼지였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뒷다리에 난 작은 상처만 빼면
거의 멀쩡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그런데 좀 합성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공간에 저렇게 숨어 있었던 것이죠. 36일 만에 스촨성 대지진 현장에서 구조된 돼지의 사연이 알려지자 기적의 돼지다. 아니 이건 저팔계의 부활이야. 라며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돼지는 기적의 돼지로 등극을 하며 청두에 위치한 지엔촨 역사박물관에 입양이 됐고요. 지금까지도 박물관 관장님의 보살핌 아래 박물관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 형형색색의 트리와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럴.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연휴 크리스마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은 그날 세계를 큰 안타까움에 빠뜨린 대재앙이 일어나고 맙니다. 바로 지난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를 덮친 거대한 쓰나미. 아유, 쓰나미. 이 일로 쓰나미란 용어가 많은 분들께 알려지기도 했었죠. 맞아요. 예. 당시 인도양 쓰나미로 희생된 목숨만 23만 명. 그중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부에서만 무려 17만 명의 부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수마트라 섬 북부 아체에 살고 있던 세프티 랑구티의 가족도 이 불행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을 집어삼킨 지진과 해일에 4살 난 딸 자나아와 7살 배기 아들 아리프가 쓸려간 건데요. 남편 세프티 랑구티와 아내 자말리아는 남매 행방, 아니 생존 여부조차 알 수 없어 무척 괴로워했고요. 쓰나미에 휩쓸려간 자식들을 찾기 위해 온 동네에 전단도 붙이고 또 정부에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듯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를 보내며 자녀들을 찾아 헤맨 시간만 10년. 하지만 희망을 버릴 순 없었는데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누나, 나 지금 자나랑 똑같이 생긴 여자를 봤어. 자말리아의 동생이 잃어버린 조카와 똑 닮은 소녀를 목격했다고 한 건데요. 소녀의 현재 나이는 14살. 자말리아의 딸이 4살이었을 때 행방불명되었으니 나이도 이게 딱 맞는 겁니다. 맞네요. 자, 그리고 이 소녀는 자신이 쓰나미에 휩쓸렸다가 한 어부에 의해 구조된 거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한다름의 소녀가 있다는 섬으로 달려가 극적인 만남을 가진 부부. 소녀를 마주하자마자 한눈에 자신의 딸임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부부의 딸 자나 역시 엄마 자말리아에게 안기는 순간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지내었던 것처럼 익숙하고 편안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이고. 말 한마디 안 섞고도 보자마자 이렇게 끌어안고 서로가 엄마 딸임을 알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얼굴만 봐도 아는 이게 거죠. 내 엄마인 줄 아는 거죠. 표정만 봐도. 자, 그런데 이 가족에게 일어난 기적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 가족에게 또 한 번의 기적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아들? 그렇습니다. 아들? 자, 10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게 된 딸 자나아는 오빠를 회상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떠나려고 할 때 분명 오빠를 봤는데 그 뒤로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제 그 오빠도 어딘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집에서 저렇게 살고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네. 그렇죠. 자, 그 말을 듣고 한 줌의 희망을 품게 된 가족들. 그런데 2달 뒤 서수마트라주의 타야 쿰부시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여보세요? 혹시 자말리아 씨 댁인가요? 제가 댁의 아드님을 보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인도네시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여성의 전화였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쓰나미로 가족과 떨어져 고아 아닌 고아가 된 아리프. 이 소녀는 지난 10년 동안 거리를 떠돌며 노숙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어머. 자, 그래서 전화를 준 카페 주인이 이 소녀를 불쌍히 여겨 음식과 옷가지들을 갖다 주며 보살폈는데, 그런데 정말 우연히 TV에서 10년 만에 부모를 되찾은 자나의 사연을 보던 중 노숙소년 아리프의 사진을 함께 보게 된 겁니다. 세상에. 얼굴을 본 거죠. 10년 만에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된 세상에. 가족들. 자, 그리고 이 믿을 수 없는 재회에 전 세계의 네티즌들은 기적은 이날을 위해 만들어진 단어네요. 이 가족처럼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라며 뜨거운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1998년 6월 3일) 오전 11시 시속 200km를 달리던 독일의 고속열차 2채에 목적지인 함부르크를 130km 남긴 지점에서 사상 최악의 열차 사고를 내고 맙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열차 사고. 보시다시피 각 열차 차량은 제각각 분리되면서 탈산. 그중에 3호차는 콘크리트 다리 기둥을 정면으로 들이받았고요. 그 충격으로 다리 기둥이 무너져서 뒤에 오던 열차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삽시간에 생지옥으로 변한 선로 위. 행복한 여름휴가를 꿈꾸며 열차에 몸을 실었던 101명의 승객들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처참하네요. 그렇죠. 독일이 그 이체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KTX. KTX 같은 고속 열차잖아요. 굉장히 빠르죠. 예. 네. 근데 이 사고 원인이 뭐였을까요? 다리 위에서 자동차가 떨어졌다. 즉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라고 발표를 했지만요. 하지만 진상조사 뒤 밝혀진 사고의 원인은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재라고요? 그렇죠. 1991년 프랑스에 이어서 유럽에서 두 번째로 고속열차를 운영하게 된 독일. 기술공업 강국답게 고속열차 이체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을 시작하고 나니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찻잔이 엎어질 정도로 열차가 심하게 흔들렸고요. 소음도 심해서 승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 독일의 철도 기술진은 고속열차 긴급 점검에 돌입, 승차감을 안정시킬 가장 손쉬운 방법을 찾게 됩니다. 바로 열차의 바퀴를 교체하는 것이었죠. 참고로 이체의 열차의 바퀴는 바퀴 하나가 한 덩어리의 강철로 이루어진 모노블록 형태였는데요. 이걸 두 개의 바퀴를 결합한 듀얼블록 제품으로 전격 교체. 그런데 문제는 이 듀얼블록 바퀴가 오래 사용하게 되면 마모로 인해서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 문제점을 알고 있는 독일의 한 트램 회사는 사고 1년 전부터 철도 주식회사에 사고의 위험을 알렸습니다. 게다가 사고 2달 전에는 이체의 기관사와 승무원이 바퀴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체의 열차 바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 일이나 해요. 예? 라며 이 모든 경고를 싹 다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화나는 건 당시 독일 고속열차의 바퀴 안전성 검수 방법이 그냥 육안 검사였다는 겁니다. 랜턴으로 불을 비춰서 맨눈으로 검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미 예고된 대형 참사였다는 겁니다. 7년간 마모된 바퀴가 선로 위에서 끊어지면서 일어난 세계 최악의 고속철도 참사입니다. 이렇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니 지울 수 없는 대참사를 맞고 나서야 독일 철도 주식회사는 바퀴를 다시 모노블록 형태의 튼튼한 강철 바퀴로 교체를 하고요. 열차 바퀴 점검 방법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독일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랑은 되게 다른데요? 그렇죠. 독일이라면 만약에 저런 불만이 올라왔을 때 바로 처리하겠죠. 되게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오버한다 싶을 정도로 더 조금 그렇잖아요. 좀 네. 대비를 할 것 같은데 의외입니다. 근데 왜 그랬지? 2017년 8월 이탈리아 이스키아 섬 북부에 위치한 마을 카사미촐라 테르메를 강타한 규모 4.0의 지진. 여러 채 건물이 붕괴하면서 마을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어른스러운 기지로 두 동생의 목숨을 구한 11살 꼬마 영이 있습니다. 자, 이 꼬마의 이름은 치로 마르몰로. 자, 치로는 생후 7개월 그리고 7살 난 동생들과 취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예고 없던 지진이 발생하면서요. 순식간에 2층 집이 와르르 무너져 치로와 동생들은 건물 잔해 속에 갇히 호흡합니다. 자, 한편 사고 직전 욕실과 주방에 있던 부모님은 구조대의 도움으로 창문을 통해 가까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삼형제. 켜켜이 쌓인 건물 잔해 더미에서 몸집이 작은 어린 삼형제를 찾아내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삼형제의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고 있을 무렵 이 시그널의 정체는요. 11살 맏형인 치로가 빗자루 손잡이로 큰 시멘트 잔을 톡톡톡 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알린 소리였어. 아우 다행이다. Lo so perché stiamo arrivando, Marco! Stiamo arrivando, non ti preoccupare! 그래도 똑똑하네요. 그렇죠. 결국 치로의 기지 덕분에 구조대는 삼형제가 파묻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고요. 지진 발생 7시간 만인 새벽 4시. 생후 7개월인 동생을 먼저 구출. 뒤이어 7시간 뒤인 오전 11시엔 7살 동생을, 그리고
맏형 7호는 제일 마지막으로 지진 발생 16시간 만에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아유, 어른스러워라. 본인도 얼마나 놀랐었겠습니까. 근데 당시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둘째 동생을 깨워서 침대 밑으로 데려가 피신을 먼저 시켰던 겁니다. 대단하다. 자, 위기의 순간 놀라운 기지로 동생의 목숨을 구한 꼬마 영웅 7호. 아주 칭찬해. 그렇지, 그렇지. 2002년 4월 15일 중국 베이징시에서 출발한 중국 민항기인 A사의 여객기가 부산 김해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그만 정해진 선회 지점을 놓치며 김해시 진해동의 돛대산 정상 부근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사고 항공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지면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추락 사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절규만이 가득 채웠는데요. 바로 그때 저기 제 손을 잡아요. 조금만 더 힘을 내요. 부상자들을 일일이 부축하며 구조를 하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25살의 청년 설익수. 그는 대구의 모 여행사의 수습사원으로요. 처음으로 관광객들을 인솔해 중국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승객이었어요? 네, 승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비행기 잔에 왼쪽 눈이 찔려서 피가 흐르고 목과 등을 심하게 다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승객들을 목격한 설익수 씨는 차마 자신만 그 처참한 현장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한 사고 현장 속으로 다시 뛰어든 겁니다. 아, 대단하다. 저러기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는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사고 충격으로 쓰러져 있던 부상자들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요. 무려 20여 명의 승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고요. 눈도 찔렸는데. 또 자신의 옷을 찢어서 부상자들을 지혈하거나 119 구조대에게 추락 지점을 알린 것도 설익수 씨. 정말 중요한 역할을 모두 해냈습니다. 그 뒤에 병원으로 이송된 설익수 씨는요. 제가 좀 더 많은 사람을 구했어야 했는데 그게 너무 미안합니다. 어머나. 라면서 우리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동적인 사연은 미국 대표 뉴스 주간지인 T사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요. 정의로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가장 순수한 영웅적 행동이라고 평가하면서 아시아 영웅 25인에 선정했다고 합니다. 2010년 4월 20일 영국의 석유 전문기업 B사는요. 여느 때처럼 미국의 루이지애나주 앞바다 멕시코만에서 석유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 호를 통해서 시추 작업에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파이프인 시추관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 그리고 얼마 뒤 배 전체를 뒤흔드는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인부 11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 그 뒤에 계속된 끔찍한 사고, 아니 재앙. 시추관이 부러지면서 파괴된 해적 구멍에서는 무려 87일간 약 490만 배럴의 원유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된다. 멕시코만에 근접한 해안 지역은 정말 하루하루 죽음의 바다가 되어갔습니다. 검은 기름때를 뒤집어 쓰고 제대로 날지도 못하는 펠리컨이 수두룩하고요. 멸종 위기의 희귀 바다거북 캠스 라이들리도 무려 609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지역이 완전 그냥 생태계가 다 파괴가 돼버린 것 같아요. 완전 파괴시킨 거고요. 미국 정부는 사고 후 멕시코만과 근접한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등 4대주에 어업 재난 상태를 선포, 매년 수산물을 24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5천억 원을 생산하는 루이지애나주는 모든 어업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해양 재난이 더욱 안타까운 건, 아니 또 분노하게 만드는 건, 이 사건이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는 겁니다. 이것도 예견된 거예요? 그렇죠. 영국의 석유 전문기업 B사는 비용 문제로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무시했고요. 석유 시추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게다가 근로자들이 심야에 잠에서 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보 장치를 꺼놨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갖은 작업 끝에 2010년 9월에 사고가 난 해저 유정은요. 밀봉이 됐습니다, 일단. 하지만 이미 유출된 기름으로 망가진 생태계는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영국 원유 시추회사 B사가 미국에 24조 원을 배상하기도 했지만 돈으로는 어떤 것도 보상할 수가 없겠죠. 앞으로는 부디 이런 끔찍한 재앙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4일간 낮 최고 기온 38.3도까지 오르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됐는데요. 내일은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며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오니 모두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일기예보가 뭐 이래요? 반전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40도 육박하는 날씨에서 영하 2.2도로 다음날 떨어진다고요? 한 지역이 이러는 게 말이 돼요? 적당히 해야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폭설 예고에 일기예보가 잘못됐다고 생각. 하지만 잘못된 예보가 아니었습니다. 2020년 9월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며 그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며 돌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려 눈이 15cm가량 쌓였다고 합니다. 덴버 지역에서 9월에 이 정도의 눈이 내린 것도 20년 만이지만 폭염이 닥친 지 하루 만에 극단적으로 10도 이상의 기온이 떨어진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게 하루 상간의 날씨라는 거잖아요. 반전도 저런 반전이 없네. 아니 사실 그래서 그 전날 40도였다는 것도 덴버한테는 이상 기온이었을 거예요. 고산지대니까. 네. 지금 저 앞에 식물 봐봐요. 저 왼쪽은 저 주황색 아주 그냥 쫙쫙 뻗쳐 있잖아요. 다음날 다 죽었어 지금. 이게 이럴리가 찢어져가지고. 싶었겠다 사람들. 냉해네 냉해. 미국 국립기상청은 북쪽에서 유입된 한랭 전선의 영향이라고 발표. 그러면서 파괴적인 기온 변화가 야생동물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힘들지만 야생동물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겨울에 저 대비 못한 그 동물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걸요. 지금 뭐 큰 것만 생각하시는데 일단 곤충, 벌레 종류가 싹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새, 뭐 작은 동물들 피해 입는 거고. 먹이 없죠. 네. 하루아침에 일어난 극적인 기온 변화.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이변일까요? 아니면 지구에 일어날 가까운 미래의 예고편일까요? 이번 특종은 왜? 전 기자 때문에 생긴 아주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내가 뭐 어쨌는데? 털 많은 사람들이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뭐야? 옷! 우리 중엔 제일 많이 피해를 줬네. 반성을 하게 되는 게 멀쩡한 옷을 사놓고 조금만 지나면 안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위치한 옷으로 뒤덮인 산. 이 옷들은 매년 급속도로 변하는 패션 트렌드에 따라 소비되고 버려지는 패스트 패션의 결과물입니다. 그래. 중고 의류의 허브라 불리는 칠레엔 매년 각국에서 약 5만 9천 톤의 중고 의류들이 모이고요. 그중에 무려 약 3만 9천 톤의 옷들이 아타카마 사막에 버려져서 거대한 산을 이룬 겁니다. 갖다 버렸구나. 산더미처럼 저렇게 쌓일 수밖에 없지. 그리고 안 팔리면 이게 또 가격 관리한다고 또 버려버린대요. 또 싸게 팔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저걸 어떻게 또 다 태우고 처리를 하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쌓인 게 끝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버린 이 의류 쓰레기가 아타카마 사막의 환경 오염을 초래. 옷들이 썩는데 최소 200년이나 소요되고요. 그리고 화학 처리된 합성 의류들은 야외에 방치되든 땅속에 묻든 대기와 토양의 지하수까지 오염시키는데요. 뿐만 아니라 매년 옷을 태우는 과정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 때문에 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심장,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칠레에선 의류 폐기물을 이용해 단열재, 실, 공책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도입. 하지만 빠른 속도로 쌓여가는 의류 폐기물들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2019년에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4년까지 전 세계 의료 생산량은 2배 증가했고요. 그리고 매년 의료 생산으로 인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8에서 10%를 차지하는 등 패스트 패션 산업은 환경오염의 주범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필요 없는 옷 쇼핑은 줄이는 게 진정 지구를 위한 것 아닐까요? 저한테 보내는 뭐 메시지입니까? 경고죠, 경고. 메시지가 아니라 경고군. 경고. 안 입을 건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판.
자, 인간의 두뇌 활동을 모방한다는 AI. 바둑, 그림, 계산, 문학 등등 다양한 영역에 AI를 적용해 인간과 비교, 또 때론 대결까지 펼침으로써 AI의 발전 정도를 가늠해보곤 하죠. 스스로 배우고 발전한다는 AI의 능력은 경외심까지 들 정도죠. 알파고하고 이세돌의 세기의 바둑 대결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역사책에 나올 일이죠. 자, 2022년 7월 러시아에서도 인간 대 AI의 체스 경기가 열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체스 로봇의 상대는 체스 신동으로 불리는 7살 소년 크리스토퍼였는데요. 체스 로봇과 체스 신동의 막상막하의 대결. 로봇은 말을 하나 옮겼고요. 이어 크리스토퍼 또한 말을 움직이려 손을 뻗은 순간 살려주세요. 뭐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자, 순식간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경기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는데요. 뭐야? 자, 아예 손을 좀 보십시오. 손을 잡았어? 어머머. 저 페어플레이가 아니네. 뭐야? 왜 손을 잡은 잡았어, 거야? 얘가. 왜 안 놔줘? 지금 어른들이 다급하게 좀 아이의 손을 빼냈죠. 왜 야. 그런 거예요? 야, 여자 놓지 마라. 이런 건가? 크리스토퍼가 말을 움직이려 손을 뻗은 순간 로봇은 그 즉시 마치 달려드는 것처럼 크리스토퍼의 손가락을 낚아채고 꼭 움켜쥔 채 놔주지 않았던 겁니다. 매너네 완전. 순식간에 울려 퍼진 비명에 깜짝 놀란 사람들. 크리스토퍼는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손가락을 빼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로봇의 힘이 셌던 탓에 골전성을 잊고 말았어요. 아니 뭐 저런 똥매너가 다 있어. 공격한 거예요. 아 공격을 한 거네, 그지? 네. 상대방을 공격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왜요? 자, 모스크바 체스 연맹의 부회장 세르게이 스마기는요. 소년이 체스 말을 옮기기 전에 충분히 기다려야 한다는 안전 수칙을 어겼기 때문에 생긴 사고입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 원래 로봇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요. 뭔 소리야? 사람 다쳤는데. 라고 주장. 로봇과 인간이 체스 대결을 한 이래 처음으로 보고된 사고라며 유감을 표했고요.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분석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더 많은 보호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 이거 무섭다. AI가 사람을 공격한 게 요점입니다. 와 이건 충격이다. 그러니까 AI랑 체스 2개 써? 공격하게끔 프로그래밍이 돼 있지 않았다. 근데 알아서 공격을 했다. 저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갑자기 얘가 말을 정상적인데 저걸 저렇게 낚아챘다는 거예요, 손을. 야 미쳤나 봐. 뭐야? 최근 로봇들의 활용 영역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알 수 없는 로봇 오작동과 사고가 다수 발생. 사람들을 소름 돋게 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AI는 인간을 뛰어넘을 때까지 스스로 진보해 나갈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완전한 발전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AI의 위험성을 이렇게 일찌감치 경고했습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든 로봇이 때론 인간을 위협하기도 하는 세상. 경각심이 필요할 겁니다. 자 이번 특종은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눈밭에 모래가 내렸다면 이번엔 사막에 눈이 내린 겁니까? 사막을 넓게 뒤덮은 하얀색의 정체는 눈이 맞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관문으로 불리는 알제리의 아인 세프라 지역의 2022년 1월 사진입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아프리카 제일 또 더운 사막에 저렇게 눈이 내렸다니까 놀랍네요. 희한하네. 눈 내린 사막의 모습, 아무래도 보기 드문 풍경이죠. 하지만 이 풍경이 즐거운 신호가 아닌 위기의 신호라면 어떨까요? 사하라 사막 일대는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 하나로 7월에는 기온이 40도 가까이 오르고 가장 추운 시기인 1월에도 평균적으로 12도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날 사막은요, 최고 기온 58도까지 올라갔다가 차가운 고기압이 사막을 지나면서 기온이 밤새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며 눈이 내린 겁니다. 일교차 60도.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60도. 사실 사막에 눈이 내린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지역 사막에 눈이 내린 사례는 약 42년 동안 5번째 있는 일인데요. 그런데 1979년 눈이 내린 이후로 약 37년간은 눈이 내리지 않다가 2016년 2번째로 눈이 내렸습니다. 그 뒤로 2018년, 2021년, 그리고 올해까지 거의 매년 알제리 사막에 눈이 내리는 데다가 해가 뜬 뒤에도 눈이 녹지 않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는 것이죠. 뭐 전례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주기가 너무 짧아졌어요. 예. 짧아지고 있다는 게 무서운 거죠. 예. 게다가 엄청난 햇볕이 내리쬐는데 왜 안 녹아? 난 그게 더 신기하네. 그러니까요. 쌓였더라도 금방 녹아야죠. 낮 기온이 40도인데. 얼어버렸다는 거잖아. 이뿐이 아닙니다. 2021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아시르 지역에서도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눈이 내리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지역의 사막에서도 눈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야, 사막에까지 눈 내리네. 우리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사우디 스키 부대 뭐 이런 얘기 했잖아. 진짜 생길 수도 있겠다. 저 정도면 계속 오는 거면. 그죠? 상식을 깨트리는 사막의 눈 소식. 우리의 터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상 신호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매주 한 사람당 이것을 평균 약 2,000개가량 섭취하고 있습니다. 2,000개? 네. 우리가 늘, 어쩌면 오늘도 먹었을지도 모르는 것,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이게? 저 조각들 먹고 있잖아 우리. 자, 저게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생선의 요리의 단면의 모습입니다. 생선? 네. 가시? 저런 미세 플라스틱이 보이시죠? 아, 미세 플라스틱. 호주의 한 과학 콘텐츠 제작팀 소속 과학자가 공개한 영상. 냉동 생선 튀김의 단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충격적이게도 미세 플라스틱들이 발견된 겁니다. 그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섭취되며 어류가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은 부메랑이 되어서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진짜 라며 경고했습니다. 매주 2,000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이제 먹고 있다는 이 수치가 너무 충격적이고 난 더 먹을 거 아니야. 밥을 많이 먹으니까. 좀 더 대식가들은 더 많이 드시긴 하겠죠. 그런데 인간의 편리를 위해 사용하고 버린 플라스틱의 역습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2021년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세계 상층 바다에 무려 24조 4천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것으로 추정. 일부 과학자들은 21세기 중반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바다새가 플라스틱을 섭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쓴 플라스틱들, 먹이사슬을 타고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왔습니다. 202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 22명 중 17명의 혈액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 혈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혈액을 타고 사람의 몸 안을 돌아다니거나 특정 장기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라는 무시무시한 연구 결과를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영국의 헐 요크 의대 연구팀은 폐 이식 수술을 받은 13명 중 11명의 폐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일상 속에 침투한 플라스틱부터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머스터드 소스. 그런데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요. 핫도그에 머스터드 소스를 뿌릴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2022년 여름 프랑스의 식료품점에서는 머스터드 소스 품귀 현상이 발생. 머스터드 소스 구입을 1인당 1병으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캐나다에서 일어난 이상 기후 때문이었습니다. 캐나다는 머스터드 소스의 원재료인 겨자 최대 생산국입니다. 그런데 2021년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이 발생. 엘버타, 서스케초원, 매니토바 등 겨자 생산 지역 대부분이 심각한 가뭄으로 수급에 차질을 빚은 것이죠. 헐. 그 결과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캐나다의 겨자씨 생산량은 1년 만에
135킬로톤에서 71킬로톤으로 약 50% 감소. 수확량 감소는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고요. 킬로그램당 약 900원에 판매된 겨자가 무려 2,500원, 약 3배나 상승하다 보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프랑스에서 품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금겨자가 됐네.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캐나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에서도 겨자를 생산하긴 하는데요. 근데 역시나 이상기후 때문에 겨자씨를 갉아먹는 곤충 수가 증가, 가뭄으로 인한 피해까지 더해져 종자 생산량이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내 머스타드 업체들은 25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전례 없는 위기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은 프랑스나 뭐 겨자 얘기일 수 있는데 이거 뭐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뭐가 머스타드 같은 그런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뭐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 당장은 나의 얘기가 아닌 것 같으시죠? 머지않은 우리의 얘기입니다. 2021년 미국. 크리스틴 리브달은 10살짜리 딸과 함께 너튜브에 나오는 다양한 챌린지들을 따라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뭔가 이 색다른 챌린지를 하고 싶었던 딸은 A사의 AI 스피커 알렉비에게 물어봤습니다. 알렉비, 뭐 도전해볼 만한 재밌는 거 없을까? 그러자 AI 스피커가 추천해준 챌린지. 휴대전화 충전기를 콘센트에 반쯤 꽂은 뒤 동전 한 개를 덜 꽂힌 충전기 부분에 갖다 대봐. 저걸 추천했다고? AI가? 다행히 아이 곁에 있던 엄마 리브달이 급하게 이걸 말리면서요. 위험한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AI가 왜 저런 위험한 도전을 시켰는지 그 원리가 궁금해요. AI 스피커 알렉비는 도전해 볼 만한 재밌는 것이란 아이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웹에서 도전이라는 단어를 검색 결과 중 하나인 이 페니 챌린지를 추천했던 건데요. 이 페니 챌린지는 콘센트를 반쯤 꽂은 뒤에 동전인 페니를 갖다 대 스파크가 튀는 걸 확인하는 챌린지입니다. 자, 당시 SNS에서 유행을 했지만 화재나 감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미 소방 당국에서 그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A사 측은 해당 오류를 인지하자마자 시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단순히 검색 결과의 필터링 문제가 아니라 AI가 의도적으로 인간에게 위험한 선택을 하도록 조장한 거라면 어떨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면 너무 무서워. 이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 미래의 AI가 실생활에 더 만연하게 사용이 되고 선택과 판단까지 주체적으로 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렵지 않으신가요?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 세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여전히도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잖아요. 2022년 지금 9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이러고 있습니다. 처음에 진짜 한 두어 달 일하다 말 줄 알았는데. 동물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되는 그 바이러스가 결국 우리 인류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돼서 이 같은 팬데믹 사태를 불러일으킨 건데요. 그런데 팬데믹의 위기에 놓인 건 비단 인간뿐이 아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산 기에르모 국립공원. 안데스 산맥의 해발 2,000에서 5,600m 고지대에 위치한 곳으로요. 드문드문 식물이 자라는 평원에는 유일한 대형 초식동물인 비쿠냐가 서식합니다. 자, 그런데 2015년 이전엔 밀도 1제곱킬로미터당 17마리의 비쿠냐가 서식했지만 2020년엔 단 한 마리만 서식. 겨우 5년 만에 비쿠냐가 멸종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어머. 갑자기 왜 그런 비쿠냐 뭐 더워서 못 살고 막 이런 거예요? 아니 아까 바이러스 얘기했잖아. 그렇지. 전염병이 돌았나 봐. 그렇죠. 국립공원 내 서식 중인 비쿠냐의 생존에 위기가 닥친 건 2015년. 피부를 파고드는 찐득이, 개선충이 유입되면서부터인데요. 개선충에 감염된 동물은 털이 빠지고 피부염이 발생, 면역력 저하로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며 급기야 폐사에 이릅니다. 이 사진이요, 개선충에 감염돼 폐사한 너구리와 감염돼 극심한 탈모가 찾아온 강아지입니다.
비쿠니아뿐만 아니라 강아지한테도 치명적인 병이겠네. 저 강아지 전후 봐요. 너구리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죠. 아유. 근데 갑자기 요 개선충 이 퍼진 이유가 뭡니까? 원인은 국립공원 밖에서 인간이 가축으로 기르던 라마가 개선충에 감염돼서요. 같은 낙타과인 국립공원 내 비쿠니아에게까지 개선충을 전염시킨 겁니다. 어머.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쿠니아, 퓨마, 콘도르로 이어지는 먹이 사슬이 비쿠니아가 급격히 줄면서 아이고. 파괴됩니다. 뿐만 아니라 초식동물이 비쿠니아 개체수 감소로 평원의 식물이 무려 9배나 증가하면서요. 국립공원 생태계에 외래종이 침입, 번성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단 비쿠니아뿐 아니라 이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안데스 생태계 전반에 팬데믹이 일어난 셈이죠. 야, 큰일 났다 정말.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등 인류를 위협한 바이러스가 동물에게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하듯이요. 인간이 불러온 야생동물들의 팬데믹이 더 이상 동물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인간, 이 지구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여름이 되면 드넓은 바다에서 해수욕도 하고 스노클링, 서핑 등 해양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사빈이나 셜록이가 어른이 됐을 때 바다에서 해수욕을 할 수 없게 되고 아이고. 영어 사전에서 서핑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쓰지 않는 사어가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 날이 올까요? 지옥이지 뭐 지옥. 그건 지옥이죠. 지난 여름 한반도를 충격에 몰아넣은 소식. 해수욕장 피서객 대피 소동. 자칫 쇼크사. 공포의 그놈 나타났다. 피서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무시무시한 정체. 해파리야 이게? 왜 이렇게 시뻘게? 버린 옷까지 아니고요. 해파리입니다. 이게 뭐 죽은 거예요? 야 근데 저렇게 주의할 정도로 저 독이 심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파리에 쓰인 사람들 되게 많이 나왔던 뉴스 저도 봤거든요. 맞습니다. 제주, 부산, 강원도 등등 한반도 곳곳의 해수욕장에서 출몰한 독성 해파리. 강원도에서는 지난 여름 한 달간 해파리 쏘임 사고가 무려 98건 발생. 부산에서는 지난해 168건을 훌쩍 넘어서 올해 8월까지 총 257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피서객들을 위협한 주범인 노무라 입깃 해파리. 최대 지름 2m까지 성장하는 대형 해파리로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쏘이면 발진, 통증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쇼크사 위험까지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해파리들의 출몰 원인을 환경 오염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첫째, 바다가 오염되며 해파리의 천적인 쥐치나 바다거북 등의 개체수는 감소했지만요. 생존력이 강한 해파리는 살아남아서 해파리 개체수가 더욱 증가한 겁니다. 여기도 이제 생태계 균형이 깨져버렸네요, 진짜. 그리고 둘째,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상승. 해파리 서식 해역이 강원도 동해안까지 확대된 건데요. 이로 인해 해파리가 해수욕장에까지 출몰하며 피서객들을 위협하는 건 물론이고 어부들이 바다에 쳐놓은 망에 해파리가 대거 걸려드는 바람에 국내 어업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격탄이겠다. 이게 이제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는 증거가 먼 미래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데 현재 진행형이에요. 네. 지구 패러다임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반도를 습격한 독성 해파리. 이대로 계속 지구가 변해간다면 언젠가 우리 인간이 설 자리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항공샷이네요. 자, 활주로 뭐 좀 사람들 모여 있네요. 이거 뭐 불났어요? 왜 이렇게 불이 났어? 왜 불이 났을까요? 왜 불이 났지? 평범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이 녹고 있다. 올여름 뜨거운 열기로 인해 영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원래 영국은 7월 평균 기온이 20도에서 25도로 여름에도 서늘해서요. 영국에서 에어컨은 사치품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에어컨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 2022년 7월 영국 링컨셔주의 기온이 40.3도를 기록하며 363년 만에 영국 역사상 최고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상? 그간 상상도 하지 못했던 폭염이 닥치며
영국 곳곳에선 각종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야. 앞서 보신 영상은요, 영국의 루턴 공항인데 비행기 활주로에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면서 모든 운항편이 일시 중단. 어머. 런던 남부 배터시의 기차 선로에서는 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야. 야, 근데 저기 기차 지나갔어 봐. 완전 탈선 사고 나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인명이 희생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에어컨이 사치품이라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정말. 그뿐 아니라 올여름 가장 더웠던 7월에는 단 사흘 만에 영국과 웨일즈에서만 948명이 사망했다고 추정. 헐. 폭염은 그야말로 대재앙. 보이지 않는 살인자나 다름없는데요. 전례 없이 들이닥친 폭염에 일상생활 전체가 마비되자 영국은 급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높은 온도에 철로가 녹을까 봐 철도 운행 속도를 제한. 200여 곳의 학교는 휴교했습니다. 역대급 더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일상이 마비된 상황. 이에 영국은 역사상 최초로 폭염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뭐 일상생활까지 다 영향을 미쳤다니까 이거는 거기 사는 분한테는 너무나 큰 공포일 것 같아요. 기후가 인간의 예상을 넘어서는 순간 끔찍한 대재앙으로 다가오게 되는 건데요. 뜨거워지는 지구, 치솟는 기온이 우리 인간의 삶까지 불태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1999년 종말이 온다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부터 마야 달력에 끝나는 2012년 지구가 종말한다는 예언까지 그간 숱한 이들이 지구 종말 시기를 예언한 바 있습니다. 아 그때마다 근데 좀 무섭긴 했어. 진짜로 이것까지 맞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사회 문제들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생기기도 했고. 이전에 종말론들은 뭐 종교나 예지력에 기댄 게 많았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별로 없었어요. 네. 믿기 힘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점성술이나 신의 계시를 받아 예언한 지구 종말론이 아닌 수학적으로 지구 종말 시기를 계산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게 지금 지구 종말을 결정하는 변수가 네. 한두 개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일단 들어보죠. 왜 이렇게 화를 내요. 292위예요. 네, 흥분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내 마음이 불타고 있어요. 자, 실제 지구 종말을 수학적으로 계산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그 주인공은 하인츠 폰 포어스터. 수학, 컴퓨터 과학, 인공지능, 생물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성을 얻은 그야말로 천재입니다. 그 대단한 천재 과학자가 수학적으로 계산한 지구 종말 시기는 바로 얼마나 다급하면 바로를 4번이나 하냐?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13?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 포어스는 1960년 세계 기준 27억 명을 기준으로 이전까지 세계 각국의 인구 동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류 인구가 지난 2000년 동안 성장한 것처럼 증가하면 무한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인류가 무한대에 도달하는 날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에 종말이 찾아올 거라고 계산. 1960년 미 학술지를 통해 일명 최후의 날 방정식을 발표했습니다. 비록 2026년에 종말이 도래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포스터가 종말의 데이터로 분석한 인구 증가, 요게 문제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2050년 세계 인구가 약 97억 명까지 증가. 그런데 유엔 세계 식량 농업 기구는 인류의 식량 증가 속도가 인구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해서요. 불과 30년 뒤인 2050년도면 전 세계가 대규모 식량난에 직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머지않은 지구 심판의 날. 그래서 영국의 한 언론에서도 2022년 포스터의 최후의 날 방정식에 대해 보도 재주목을 하게 됩니다.